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가의 일자리 책임을 촉구하는 청년 집회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허리격인 30대의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또 20대의 일자리는 숫자로는 늘었지만 청년들이 지금껏 준비해온 일자리가 대부분 아니고 또 꿈꾸는 방향도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을 과감히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건 일자리를 국민의 권리로 여기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청년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가 3조 원대인 소장 미술품 2만 3천여 점은 국가기관에 기증하고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1조 원은 의료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주식 배분 문제는 가족이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범죄 처벌 때마다 불거지는 사면 논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한 사면 요구 속에 이번에는 삼성전자 협력 업체가 800여 개 기업들에 이 부회장 사면 관련 탄원서 작성에 협조해달라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인이 다니는 대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자,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의 연쇄 감염 속에 하루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자녀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르기보다는 부모가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정부의 기본 계획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전통적인 인식의 가치기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삼성 일가의 상속세 소식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12조 원을 6년에 걸쳐서 분납합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평생 모은 국보, 보물 등 미술품 2만 3천여 점은 국가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와 기부 내용 먼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재계의 거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가족은 상속세 납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12조 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거친 상속세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인 만큼 유가족은 5년간 6차례에 나눠서 세금을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오는 30일, 가족 공동 명의로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상속세와 별도로 감정가가 3조 원대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2만여 점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은 국립박물관으로, 근대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역시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는 삼성가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소장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아낌없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13년 전 이건희 회장이 한 1조 원대 사회환원 약속은 의료공헌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7천억 원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아암 환자 등을 돕는 데 3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삼성일가는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강조한 고인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26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 측은 상속세 납부와 이번 기부 결정을 통해 유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하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13년 전에 약속했던 사제 출연에는 대규모 미술품 기증 외에도 1조 원에 이르는 의료 공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유족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사회 공헌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세 포탈을 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기소되자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건희 회장. 벌금과 세금을 내고 실명 계좌로 바꾼 데 이어 사제 출연도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서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13년 만에 유익한 일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국립감염병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등에 7천억 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소아암과 희귀 질환을 앓는 어린이 17,000명의 치료비 2,100억 원. 어린이 환자의 질병 치료 연구에도 900억 원. 삼성은 이렇게 모두 1조 원을 의료공헌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고 이건희 회장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염병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소아 어린이들 희귀 질환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87년 취임 때 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봉사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이 회장의 뜻이 활발한 사회 환원 사업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공개된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계획에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을 유가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삼성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측은 조만간 지분 정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이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20%가 넘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달 말 상속세 납부 시한을 넘긴 뒤에도 삼성 일가는 지분 배분 숙제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고 최근에는 충수형 수술까지 받으면서 물리적으로 가족 간 협의에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유족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조만간 지분 합의가 원활히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많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이냐 가족 간 협의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0.7%에 불과해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유가족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12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가량을 우선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곧 납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금까지 포함해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과 예금 등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이 장기간 협의를 계속할 경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머지않아 지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는 6월부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김혜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산 산수와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삼성가에서도 애착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 이런 국보와 보물, 고미술품 21,60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됩니다. 강렬한 기운을 강조한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 전통미를 담은 김환기 작품 가운데 보기 드물게 대형 작품인 여인들과 항아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1,400여 점 가운데는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부터 샤갈, 달리, 르누아르 등 세계적인 거장 화가들의 작품도 기증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 작품 수도 막대하지만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품들이라 의미가 큽니다.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증 작품은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부터 내년까지 서울과 과천, 청주에서 각각 특별전을 엽니다. 지방은 지역 미술관과 연계해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상설 전시실 안에 나누어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해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에도 작품들을 전시하는 한편 작품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해 해외 미술관에 알리는 등 문화재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을 유가족이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은 불확실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며 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입니다. 주식 가치는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유족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0.97% 하락해 82,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각각 0.23%, 2.92% 내려가 84,200원과 133,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디테일이 불확실해 삼성 계열사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개인별 지분율은 공시사항이라 상속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후엔 공개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은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 2달 정도 큰 폭으로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 등을 중심으로 급락해 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대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산 상속세가 아마 12조 원을 좀 넘기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6번에 나눠서 내겠다. 분남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로도 최고일 거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일 거라 봅니다. 일단 재산 전체의 상속액 자체가 천문학적이죠. 이건 외신에서도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지금 추산되는 것 26조 원입니다. 26, 전체적으로. 이 중에 19조 원은 다 주식입니다. 주로 지금 삼성전자 이 4%를 좀 상회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이 삼성생명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20%를 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S 등등 해서 이 주식의 이제 평가액이 19조 원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부가 결정된 외신에서는 리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이 2만 3천여 점의 한국 고미술품을 포함해서 국내의 이제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무려 2만 3천여 점이고요. 이 감정 평가액이 약간 좀 차이가 있더군요. 2조 원대다 아니다 3조 원대다. 평균으로 봐도 한 2조 5천억 원대 정도 내외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에버랜드의 땅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이 한 3, 4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이 12조 원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한 번에 낼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이번 4월에 첫 번째 분납을 시작으로 해서 연부 연납제를 이용하면 향후 5년 동안 6번에 쪼개서 낸다는 건데요. 이 이제 세금을 어떻게 동원할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출도 있고 배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12조 원을 가족들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지 위주로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일가족이 주식 배당 받는 것만 1년에 한 1조 원은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조금 1조 원 보태가지고 2조 원 정도는 마련하면 네. 아마 5번, 6번에 나눠낼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거죠. 13, 네, 그렇죠. 한 17.3%? 맞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을 갖고 그렇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그렇습니다. 갖고 네.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이제 상속에서 특히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예. 향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이 안 나오자 일부 삼성 계열사 주식이 좀 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4%가 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려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쾌히 동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면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다 탄탄해질 거고. 그렇죠. 또 가족들이 지배체제, 공동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게 더 나냐. 그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아마 상속세를 좀 줄이려면 가족이 지분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상속 지분대로 어떻게 할지는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건 앞으로 이제 결정된 것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작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보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거가 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움미술관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 이건희 회장 개인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재단에 출연되어 있는 형태고 지금 이제 과거에 이 비자금을 비판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주로 홍라희 여사가 미술품을 매년 사들였는데 해마다 소더비나 크리스피 같은 세계적인 이 미술품 경매장에서 한 500억에서 600억 원어치를 꾸준히 사모았다. 그 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는 홍 여사가 이제 사모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알짜 미술품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이번 기부 명단에 이 기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내외 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꽤 있고요. 이 고 이건희 회장은 로댕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로댕 작품이 세계 7개밖에 없는 천국의 문을 비롯해서 이 지옥의 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파리보다 이건희 회장에게 로댕 작품이 더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회자될 정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이제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고인이 굉장히 애장하고 사랑했던 작품들은 가족 소유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속세 얘기가 나왔고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 환원, 재산의 사회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액수를 사회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 뭐 감탄할 수도 있지만 또 계산은 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8년이죠. 네. 2008년에 분명히 삼성의 임직원들 아마 1,200명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차명으로 뭐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그것이 또 엄청난 차익을 남겼고 무리를 빚었고요. 그게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죠. 경제 사범이었기 때문에 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이거는 뭐 유죄로 수감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이제 이 형량의 법칙 우리가 3호제라고 많이 불렀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형태로 되고 사실은 구속 수감이 되는가 하면은 또 이게 사면이 되는 경우들이 역대 정권마다 이 재벌 총수가 사면되지 않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2008년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도 사실은 이게 이 선대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선대 재산의 승계, 상속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에는 이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회적 이 기부를 통 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대략 그 당시에 5천억 원 내외 정도 기부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이 기부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할 것이냐?
근데 이제서야 1조 원의 기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미술품의 기부와 별도죠. 예. 그러니까 미술품 기부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거의 뭐 3조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 미술품을 국가에 헌납을 한 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1조 원은 대부분 의료 기부를 예. 했습니다. 본인의 유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 7천억 원 정도는 이게 감염병, 요즘에 그렇죠. 중요한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고 그리고 또 연구소를 이제 건립하고 또는 백신을 개발하고 예. 이런 데 쓸 거고요. 3천억 원 정도는 전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7,000여 명 정도 희귀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향후 한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글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조금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부당이득을 얼마나 냈을 것이냐, 그 잘못된 불법적인 일로 네. 그러면 1조 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그대로 내놨으면 모르는데 한 10년 넘게 지났으면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계속 돌고 돌았다는 지금 그러니까 알 수 뭐 없으니까. 부자들의 세계 26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10억이라고 치고 예. 2만 6천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더군요. 그 서울 시내에서 예. 물론 이제 강남권은 비싸지니까 계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인데 예. 결국은 이 부를 일군 것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은 이 부를 일군 것은 과연 이 일가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정말 열심히 피땀을 흘렸던 예. 그 노동자들, 종업원들, 그리고 지금도 삼성을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 그들의 이제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업 하나는 이게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의 집중은 가문에 집중되고 있다. 예. 이것도 좀 불합리한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궁금한 거는 일가족들이 나름대로 뭐 한 사람은 수감 중이어서 모이기가 조금 난감하긴 네. 합니다만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딱 법대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지 너한테 어떻게든 몰아줄 테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지 그건 참 궁금한데 아직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유류분대로 혹은 n분의 1 이런 얘기들이 많기는 하죠. 예. 그런데 또 이제 계열사마다 이 남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제 큰 과제는 이건희 부회장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구속 수감 상태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마 이 기부 때문에 통 큰 기부 미술품의 이제 사회 환원과 1조 원 이제 의료 기부 때문에 사면론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언론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몰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면 뭐 지금 특사론도 나오죠. 백신 특사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재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불법 승계 문제가. 승계 문제로. 예, 예. 일명 삼바 사건. 근데 이건 지금 아직 이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형량을 두고는 사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부음을 좀 몰아서 사면하는 게 너무 좀 조급하게 나오는 것도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삼성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려봅니다. 뭐 일단 상속세를 차근차근히 다 내는 문제가 네, 있고 네. 물론 뭐 갖고 있는 주식 많다는데 팔면 되지라고 하지만 네.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팔아도 되는 만큼만 떼어서 여기저기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지분의 처분은 복잡하겠죠. 쉽지가 않죠. 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사면.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네. 내일 뭐 온갖 신문과 방송에 또 그냥 엄청나게 나오겠죠. 이제 얘기가 나올 나올 겁니다. 텐데 네.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이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높아요. 지금 사면 찬성이 71.2%가 나왔어요. 최근 네.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가 26.2%.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은 사면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언론들이 쓸 수 있는 이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목적은 모르겠으나 미술품 사랑으로 모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걸 다 국민들이 보도록 이 국립중앙미술관에 이걸 다 기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건희 회장 대단하다. 이런 또 회고들이 이루어질 분위기예요. 올해 내내. 그리고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과연 이렇게 옥중에 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71%보다 더 높아지면 8, 90%가 되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 자체가 이 사면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역대 정권이 피하지 못했던
기록을 또 남기게 될 것인가. 문재인 네.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국민 공감대. 이거는 네. 근데 70, 80% 올라가면 이거 공감대라고 봐야 될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그 국민 이후에 통합의- 통합 문제. 네. 그런데 20% 뭐 20대 80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네. 20%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했을 때 한 원칙적인 답인데 예. 똑같은 룰을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의 죄도 엄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또 재벌 총수의 죄라고 하는 게 예. 경제사법인데 결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이 경영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감돼 있는 것은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이 정경 유착 사건이에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사건. 남아있는 재판은 내부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전가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 친환경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사회적 경영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 주주들을 통한 통제,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어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벌을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된다면 아니 죄 없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돈 좀 갖다 준 사람도 불쌍하지 하면서 또 얘기가 이어질 거고 과거에 그래왔죠.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사면되면은 재벌 아들도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들께서 거기서 나이도 많은데 고생하면 안 되죠. 뭐 어차피 맞물려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이야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이제 정권에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보선 이후 많이 하는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 사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청 탄원서 작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는 공문이 최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기업체 800여 곳에 팩스로 발송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수한 공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문을 발송한 곳은 가전제품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탄원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쓰고 서명해 보내달라며 이렇게 탄원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공문은 특히 이 회사의 협력업체 20곳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부탁으로 팩스 발송 외에 다른 시도는 없었다며 발송 사흘째인 현재 확보한 탄원서는 100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 발송은 대표이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죠. 하지만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경영과 죗값을 치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활동과 이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일체화시키는 것은 사면과 또 앞으로 진행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제 막 첫 공판을 마친 상태입니다. 재계의 사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나머지 재판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국회 인준 절차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가상화폐 등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쳐야 할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 총리 공백 상태인 만큼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며 자칫하면 항상 투기 세력들의
어떤 뒤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촉발한 가상자산 논란을 놓고도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약 한 300만 가까이가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니까. 정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안마다 교통정리에 나서며 취임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첫 회의부터 파행한 겁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된다 안 된다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국정무능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총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여당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한 겁니다. 일단 여야는 다시 논의를 재개했지만 장외 공방만 계속하며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과 4일로 예정했던 청문회 개최도 불확실해 국무총리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 결국 이번 달 국회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탓 공방만 벌인 탓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부터 최대한 넓게 보상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국가가 이 행정명령이나 다른 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을 비롯한 현실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다른 민생 법안과 종합심사하자는 민주당과 손실보상법만 우선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의 장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정치권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5만 건에 육박하는 집주인 등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이의제기인데요.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세종에서는 의견 건수도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0여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이 낸 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0.3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 넘게 급등하면서 의견 접수도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전체 0.15%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서는 3.3%가 의견을 제출해 집값이 비쌀수록 의견 접수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과 제주에서는 정작 의견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세종시에서는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조정률보다 2배가량 높아진 건데 특히 세종의 경우 조정률이 11.5%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5.98%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이번에 조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하고 높아진 세부담 때문에 이 당분간 어떤 이런 이의 신청 또 강력한 조세 저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은 물론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 등 가격 참고 자료도 공개한 겁니다. 다만 이 정보는 단지나 타입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가 적용됐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자료를 공개하면 결국 공시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현실화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될 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는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투자의 열풍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이렇게 그동안 막 섞어서 썼는데 정부하고 금융권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가상자산 이렇게 또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암호자산,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네.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특검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이상 가상자산이라고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화시키고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1분기에만 신규 가입자가 한 250만 명 된다더라. 그다음에 그 중에서 2030 젊은 세대가 한 63.5% 이 정도 된다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리로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그 시장을 보면은 사실 젊은이들이 그 투자하고 그 자기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네. 어떤 수익의 고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시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도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당연히 과세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정해놓고 이득에다가 그걸 곱해버리겠죠. 뭐 주식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상이라고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과세 정책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과세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거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자자들이 그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세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 대책 같은 거를 병행해 주시면서 그래서 과세를 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투자자들하고의 어떤 약간의 소통을 통해서 과세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도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고 뭐 특별히 이렇게 마련된 건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좀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소통의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투자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여러 가지 그 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자 보호 대책을 좀 병행을 하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은 그 투자자들도 충분히 그거를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앞머리를 보니까 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세금만 거두려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소통의 문제는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부랑 암호화폐 관련 그 산업체 또는 그 투자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서로 입장을 그 조정이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 암호화폐 관련 산업체의 입장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만 있다면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 핵심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나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뭔지 꼭 다 알아야 되는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득이 남길 수 있으면 투자자로서 투자할 수도 있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등락의 폭이 워낙 크니까 이러다가 잘못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걸 제일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보통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부에서 바라보실 때는 이제 묻지마 투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연끌하듯이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연끌 암호 투자 또는 뭐 빚내서 투자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투자자분들에게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 주식이 거기에 대응되는 회사에 대한 성장 가치를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런 투자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은 저는 가장 지금 현재 생기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투자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투자하는 대상인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현재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 뭐 연구를 해서 뭘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뭐 정부도 뭔가는 좀 준비를 해야겠죠. 정부와 정치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당부하신다면 어떤 걸 당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은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이제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신사업을 인정하게 되면은 정부는 두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 산업이 발전이 돼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방지하는 규제 대책을 세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시장을 인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미래 국가를 위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라든지 역기능 또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이런 균형적인 정책을 쓰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규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나 대책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지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까지 봤더니 이제 암호화폐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암호화폐 주무부처가 아마 금융위원회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좀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면이요. 보통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능을 위한 역할하는 부처가 있는 거고요. 규제를 위한 역할하는 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그렇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가 좀 지능 쪽에 가까운 부처시고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 쪽에 좀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적인 그 정책을 위해서는 일단은 그 활성화를 추진하는 네. 주무부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 주무부처는 새로운 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생각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해결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 규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술과 아무튼 어떤 그 산업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센터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것은 9건입니다.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받게 된 4건은 접종 이후 발열과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인데요. 다음부터는 중증을 포함해 더 많은 접종자가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은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상 연계성, 그게 이제 3일 이내에 일어났느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냐 이런 걸 또 보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드린 거였고요.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례들입니다. 모두 30만 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받습니다. 그 외 30만 원 이상 정규심의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기존 국가 예방접종은 피해 보상 신청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가능한 데 반해 코로나19의 경우는 30만 원 미만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심사 때는 중증 의심 사례를 포함해 훨씬 많은 심의가 진행돼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지금 저희가 그 몇백 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서류는 지금 몇십 건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다음번 2차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일정 조건을 만족만 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접종자의 이득을 주어 상반기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오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14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면역이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여기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접종하고 국내로 입국한 사례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접종자는 6만 명이 넘습니다.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백신들의 공급들이 꽤 늘어난 상태라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기피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이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거주를 했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부분에서는 일단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격리 면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 검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번 검사를 받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65세 미만도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의 추가 확보로 물량 걱정은 해결됐는데요. 이제 접종 동의율이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5세 미만 일반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그 연령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조기에 예방 접종을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 보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미만목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접종 예약률도 떨어지자 3분기 접종 대상 일부를 2분기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81%, 의료기관 종사자는 93%까지 나왔지만 이달 들어 어린이집 교직원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동의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은 80%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는 제품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좀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백신 공급 계약 체결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이제는 백신 기피 문제가 접종 속도전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3,000명이 넘는 교인이 다니는 대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목욕탕 등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교회, 방역 담당 공무원이 폐쇄를 알리는 안대문을 붙입니다. 이 교회 교역자와 교인의 가족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입니다. 등록된 교인만 3,200여 명. 방역 당국은 이달 중에 대면 예배에 참가한 1,400명을 우선 검사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530여 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센터 1개소, 관련되는 교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하나, 복지시설 6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개 시설에 N차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약 한 530여 명이 되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식품공장 관련 감염은 진주에서만 20명이 넘었고 진주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도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부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여러 곳과 목욕탕에서 감염이 이어져 최근 한 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을 넘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운동 중 호흡수가 높아져 비말이 널리 전파되기 쉬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면서 길고 깊은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어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란 누구인가? 법상으로는 처남, 처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저 결혼하지 않은 동거도 있고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 출산해서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 차라리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지 말아버릴까? 이 논의가 이번 연도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방대한 내용인데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이란 고다면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모 자녀로 구성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여기고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 형태 때문에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태어나면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해서 엄마 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인데 부성 우선을 지워버립니다. 무조건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정식 혼인된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혼외냐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 이런 거 구분하는 단어들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는 그냥 자녀입니다. 자녀. 또 출생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하고 신고 절차도 돌봐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혼자서 키우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에 대한 요건도 확대해서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기본사항을 정부에 통보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로 등록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 출생 등록제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청소년 부모를 18세까지로 봤는데 24세까지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어린 아버지나 어머니는 고생하기 때문에 학교를 제때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하랴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늦어져도 돌봐주도록 24세로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는 문제 등등의 문제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상주는 남자부터 쭉 한 다음에 여자가 되는 이유는 뭔가? 그다음에 비혼 동거 중의 폭력은 그냥 폭력인가 아니면 가정 폭력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동의 선뜻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토론을 하고 5년 안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족은 더 작아지고 다양해지고 계층 간의 불평등도 심해집니다. 정책과 제도 준비는 정부가 합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이웃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우리 외교부가 전방위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인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근 외교부의 거의 모든 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의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최종문 2차관은 세계 60여 개국이 참석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에스캅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1차관의 중남미 순방, 정의용 장관과 각국 장관과의 통화, 한중 국장급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국제적 여론이 절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엔 에스캅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언급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동남아,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등의 저온 백신 수송 체계 등을 무상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꼭 오염수 문제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들 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 공론화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일본은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IAEA 검증단 참여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도 여전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많은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사람의 상속과 사면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2071님, 특정인을 향한 사면 탄원서의 작성은 원칙이 무시되는 일입니다. 사회 갈등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화폐 열풍 논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한니발님, 2030 세대가 왜 화를 내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준이 안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8735님은 가상화폐로 흔들리는 젊은 층을 보니까 미래가 걱정도 됩니다. 뉴이즈에서도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각막을 기증했고요. 통장 잔액은 무료 급식소와 아동 교육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네, 3억의 표어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말 모든 걸 모든 이에게 나눠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생전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